6월 선물옵션 동시반기일 오늘 주식시바론의 주제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안도 이후에 마주할 현실, 하반기 투자 전략은? 대신증권의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가 주식시바론에 모셔서 올해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전망이 적중했던 바로 그 팀장님, 네, 저희가 한번 2월 25일에 또 한 번 만나 뵙고 재점검을 했었습니다. 네. 작년 연말에 증권사 전망 가운데서 가장 낮은 코스피 예상 밴드 하단을 제시하셨고요. 네. 연말에 제시했던 그 올해 코스피 하단이 2610선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한번 재점검차 모시고 나서 적중했던 것과 적중하지 못했던 것, 네. 제가 또 짚어드려야죠. 네. 적중하지 못했던 것은 팀장님께서 3월 FMC를 기점으로 해서 네.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완화될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빅스텝, 자이언트 네. 스텝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좀 더 시장이 흔들린 측면이 있고요. 이제 6월 FMC 회의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적중했던 것은 일단 뭐 3월에 일단 전망치를 수정해 주시긴 하셨지만 작년 연말에 제시해 주셨던 2610포인트 선. 이게 오늘장도 거의 장중에 이 선에서 좀 많이 머물렀다가 지금 낙폭을 줄이는 그런 지수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하반기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코스피 밴드 예상치 어떻게 설정하실까요? 일단 2580에서 2870선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단기 저점은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2600선 하향 이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중에는 저는 2800선 후반대까지 안도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2600선 초반에서의 등락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비중 확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4분기로 가면서, 그러니까 3분기 중반을 지나면서 시장이 더 올라가기보단 추세 반전을 하기보다는 좀 하락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가 안도랠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기나 기업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시장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그리고 심리가 워낙 위축되었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 펀더멘탈 환경들은 계속적으로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4분기 중에는 좀 하방 압력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 나왔을 때랑 좀 달라졌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저희는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바닥을 통과하게 된다면 상승 추세를 재개해 나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 봉쇄 조치가 있었고,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지나가는 바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오래 머물면서 지금 거의 안개처럼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글로벌 매크로 환경들, 펀더멘털 환경들에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높여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진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은 좀 늦춰질 수 있겠다. 그리고 경기 턴어라운드 시점도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 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3분기에는 안도랠리, 4분기부터는 다시금 하락세가 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전망 가운데 한 가지를 또 수정하십니다. 3분기까지는 안도랠리가 이어진다는 것, 2분기 바닥을 확인했다는 것은 그대로 전망을 유지하시지만 4분기 같은 경우는 상승을 이어간다는 전망에서 하락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전망을 수정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이슈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지금은 3반기 안도랠리를 좀 대비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분기, 그러니까 7, 8, 9월 안도랠리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이 정도로 빠질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인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고 하는 지표들을 본다거나 변동성 지표들을 본다면 등락은 있었고 좀 변동성이 크긴 했지만 고점 수준이 2022년 3월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상황들은 2022년 3월보다 덜 나빴고 변동성 지표도 2022년 3월보다 덜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지표들만 본다면 지수라든지 미국 증시라든지 코스피 지수가 2022년 3월 저점을 깨고 내려갈 정도는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깨졌습니다.
몇 개졌을까를 본다면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위축됐기 때문이거든요. AAII라고 해서 전미 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강세 전망, 약세 전망이 있는데 네. 그 데이터를 보면은 2020년 3월보다 약세 전망은 더 높았고요. 강세 전망은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심리가 더 많이 위축됐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정도로 매크로 환경, 리스크 환경, 그리고 변동성 상황보다도 심리적인 영향들이 더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언더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수준, 그러니까 하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의 평균 수준인 10.55배만 간다 하더라도 2870선, 2800선 후반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 지표와의 괴리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안도랠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가 좋다, 실적이 좋다, 엄청나게 뭔가 좋아진다, 매크로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는 네.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해서 언더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진정이 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후퇴하기만 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는 2800선 후반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의 목표치는 2870선으로 보셨어요. 이것은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PER 10배 수준까지의 회복을. 10.55배거든요. 10.5배. 네. 예. PER 10.5배 수준까지의 회복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코스피의 평균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이 선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전개가 됐긴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그 변수의 전개 현상보다도 더 심리가 안 좋아서 내려갔던 측면이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지치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 급락 과정을 보면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이게 해소되면은 시장이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농담 삼아 했던 말을 꼴대를 계속 옮기면서 시장을 하락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막 금리 인상 너무 많이 한다라고 해서 하락하다가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니까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걱정된다라고 하면서 또 하락하고,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는 경기 지표가 좋아지니까 경기 침체 우려는 좀 진정된데 이제는 또 금리 인상이 걱정된다고 하면 또 하락하고, 계속 이유를 바꿔가면서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일 때는 어떤 때인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이유다, 어떤 펀더멘탈이다라고 설명하기 어려울 때 제가 자주 꺼내드는 이론 중에 하나가 조지 소로스라는 되게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제시했던 재기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의 평균 흐름이 있는데 주가가 평균 흐름을 살짝 벗어난다고 해서 빠르게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고 이렇게 주가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가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도 급락을 하기도 하고 계속 이 중심선을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급격한 변동성을 야기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심리 그리고 가격 지표 그리고 펀더멘탈 지표 간에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리가 통화 정책이 부담스러워하면서 심리가 불안하면은 주가가 빠지겠죠. 주가가 빠지면은 심리가 또 불안하고, 심리가 불안하니까 경제 지표가 나오면은 좋은 것들을 보기보다는 악재를 해석하고, 좋아도 안 좋고 안 좋아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더 빠지고, 더 빠지니까 심리는 불안하고, 이 삼각형에 있어서 계속 나쁜 점만 서로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호재가 먹히지 않고 악재만 반영을 하면서 민감해지면서 시장이 막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것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좀 달리 2021년 6월 고점으로 1년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간 자체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인텔 하락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이슈나 여러 가지 개별 기업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있거든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보면은 실적 하나에 20% 폭락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실적 전망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 전망들을 보면 2022년까지 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4분기를 지나고 내년을 가면서 내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조금씩 불안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가
2023년 전망치가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있겠지만 업황에 대한 퀘스천 마크들이 계속적으로 던져지면서 당분간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네. 좀 불안한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뭐 네. 섬유 유통 쪽에서도 재고 재고 이슈들이 이슈 계속 그리고 뭐 나오고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경기 둔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네. 이런 우려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국면은 명확하게 언더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하반기의 흐름을 예상할 때 또 주요 리스크를 안 꼽을 수가 네.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또 외국인 수급의 귀환은 중국이 안정돼야지 네, 맞습니다. 들어올 수 있을 거다 이런 네. 전망을 리포트에서 해주셨거든요. 네, 역시 중국도 리스크가 되겠죠. 중국이 리스크 변수인 건 맞긴 하지만 당분간은 오히려 중국발 훈풍이 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중국 경기 불안 심리는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반면에 최근 경제 지표를 본다면은 4월보다 좀 나은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그리고 재정 정책, 경기 부양 정책, 소비 쿠폰 뭐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아마 뉴스를 한번 읽어보시면 뭐 끝도 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변수는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동안 무역 전쟁 동안 부과되었던 대중국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물가 상승 압력 때문이죠. 이 부분은 미국이 좀 앞장서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지금 피터슨 경제연구소라는 데서 전망치를 발표한 걸 보면은 미국 CPI는 이 철회 이슈가 있게 된다면 미국 CPI는 1.3%포인트 내려갈 수 있고 환율은 강세,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 압력이 커질 수 있고 교역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 시장을 압박했던 물가 부담, 환율 변동성 확대, 경기 불안을 좀 일시적으로나마 진정시켜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면 아마도 3분기까지는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가 전개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그림들이 중국 경기를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반기 리스크로 본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변수를 좀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도 그렇고요. 이 두 가지가 아마도 물가, 병목 현상,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매크로 환경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이 누적되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변수로 인한 물가와 공급망 병목 현상들이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팩터는 연준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병목 현상이 완화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이 조금은 연준이 의도한 대로 연착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의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발 빼기를 한 걸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네. 물가를 잡는데 전적으로 연준에게 어떤 그 권한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네. 일단은 네. 지금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지금 미국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전부 다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물가 때문에 내 삶이 힘들다. 물가 때문에 내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물가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 다 물가로 해석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 연준한테는 권한을 몰아줄 테니 물가를 어떻게든 잡아달라. 라는 요구를 하는 거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세를 철회하게 된다면 물가 인하 효과가 물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바이든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경기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서 대외 수요라도 조금씩 회복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니즈가 있다라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당분간은 한 두세 달 정도는 시장에서는 불안감보다는 좀 안도감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 언더슈팅 된 구간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미중 간의 관세 철회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 쪽에 뭐 어떤 일부 경기의 바닥을 확인하고 좀 반등 기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슈,
플러스 물가 상승을 좀 저지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외국인 수급을 우리 장에 유입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계속 갈 수는 없다. 이 반등도 어떤 제자리 찾기 정도 수준이지 네. 그 이상 가기 위해서는 좀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는 역시나 물가 그리고 공급망 네. 이 두 가지 그리고 중국과 우크라이나 이슈를 관련해서 네.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지금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뭐 지난해 워낙 또 성장률이 괜찮았고 네, 좋았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구간이고요. 여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진짜 뭐 연준도 어쩔 수 없는 진짜 네. 전쟁이라는 리스크 네. 때문에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크고 또 뭐 임금도 올라가고 뭐 이런 네. 것들도 뭐 굉장히 큰 변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고강도 긴축까지 연준에서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경기 충격이 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이제 논란은 리세션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경기 둔화냐 경기 침체냐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뭐 저희가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경기 침체는 없습니다라고 단정짓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연준이 예상하는 연착륙은 쉽지 않다. 경착륙 가능성은 무조건 열어놔야 되고 네.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말씀하셨던 성장률 둔화, 물가 상승 압력 확대, 고강도 긴축 이런 상황 안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변수가 있다 보니까 워낙 악재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얽히고 설킨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변수가 오래됨으로 인해서 물가가 쉽게 진정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최근 5월, 6월 CPI 전망치,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연준을 가시면 인플레이션 나오라 그래서 매일매일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근데 4월 CPI가 8.3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5월 CPI가 8.1, 7.9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전망이 됐었어요. 네, 최근 유가 상승이나 곡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봤을 땐 오늘자로 봤더니 8.3이 4월 달이고요. 5월 달이 8.2, 6월 달도 8.2. 물가가 굉장히 더디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연준이 선택할 것은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공급단에서의 불안 요인들로, 부담 요인들로 물가가 레벨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물 가격, 식음료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음식료 가격은 전년 대비 10%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둔화되는 속도가 약하니까 금리를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잡힐까요? 다른 부분이 잡힐까요? 다른 부분이 잡힐 수밖에 없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연준의 긴축을 계속되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후행되는 효과들은 수요단의 불확실성을 크게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네네.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주택 경기 그리고 수요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이 예상하는 연착륙은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침체로 간다, 안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올해 4분기 중에는 장단기 금리가 좀 역전되는 현상들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전년 대비 플러스거든요. 요게 마이너스 반전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경착륙의 시그널은 좀 더 뚜렷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4분기에 일어날 일이라고요? 네.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망이 네. 2023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이 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는 기본적으로 2.5를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부담들도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에는 계속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환경들이 경착륙,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에 따라서 일시적인 침체 가능성까지는 열어놓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기 침체 시그널을 4분기에 볼 수 있다는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에 따른 아까 지금 성장률 그리고 금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고려를 하면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초에 투자를 단행할지 말지 기업 투자 말고 뭐 개인이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주식 투자할까 말까 이거를 다 결정하지 않겠어요? 네. 그럴 때 성장률보다 금리가 높으면 사실 미국
미국인이라도 미국 주식을 사겠다고 판단을 하기 참 않죠. 어려운 네, 그 네.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침체의 네.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해 주셨고요. 또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서는 그래도 내년도에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들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뭐 투자를 할 때 고려하는 변수들 가운데서 뭐 금리 성장률, 뭐 환율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다 부담스럽습니다.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그쵸. 환율도 높습니다. 이런 것들 3고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져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좀 힘들게 할지 궁금하네요. 저는 경기 측면이나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한 번은 털고 가야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털고 간다는 말이 좀 속되게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그리고 안 좋아지는 시점이 빨라질수록 터닝 포인트 시점도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경착륙,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좀 더 뚜렷해지고 그 흐름들이 경제 지표로 확인되는 과정에서는 아마 연준도 통화 정책을 좀 전환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요. 경기가 경착륙이다, 침체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물가도 수요 충격에 의해서라도 물가는 잡힐 겁니다.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연준도 통화 정책을 조금 완화적으로 전환될 것이고 그러면서 금리는 낮아지겠죠. 그리고 환율도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일시적으로 사게 된다면 저는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달러 인덱스는 105포인트 이상, 원달러는 1,300원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꺾여야 되는데 꺾인다라는 이슈는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다른 나라들이 경기가 더 안 좋았던 나라들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도 2023년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맞물려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경기 흐름들도 2021년 7월 달에 OECD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정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2년 정도 사이클이 걸립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그럼 2023년 7월 정도인데 네. 저점에서 고점까지 사이클도 보통 20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15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빠르게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반기 중에 저점을 통과하게 된다면 네. 통화정책 완화 그리고 환율이 변곡점이 나오는 부분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들이 좀 삼박자가 좀 잘 맞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때까지는 단기 트레이딩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네. 좀 장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코스피가 2800선 후반대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안전자산 달러, 채권, 금 같은 안전자산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내년 상반기 중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크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은 오래 쉬어서 안 본 지 오래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손이 잘 안 나가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일단은 안전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빼고는 거의 탈락하다시피 한 상황이고요. 유로화와 엔화가 많이 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원자재 시장에서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때는 금이랑 은이 많이 평가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은의 산업 수요가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금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어서 달러, 금, 채권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다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점을 통과하고 멀지 않은 시점에 인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채권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어서 이 세 가지 자산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절대적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물가가 잡히는 과정이 어떤 한 주체의 절대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 수요도 또 침체가 되고 경기 침체 시그널도 또 나오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좀 경착륙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목격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물가가 좀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마무리 지어볼 시간이 왔는데요. 분기별 투자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반기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갈지 일단 머릿속에 트레이딩 이런 생각을 딱 맞습니다. 탑재를 하고 하반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3분기랑 4분기 방향성이 명확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추천 업종,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하반기를 관통하는 어떤 흐름보다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향성이 전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분기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레이딩이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져가시고
지금 레벨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낙폭과대이면서 퀄리티, 실적 모멘텀이나 실적 안정성, 그리고 실적 대비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종이 인터넷, 2차 전지, 반도체 업종이고요. 여기에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탑픽 종목으로 인터넷은 네이버, 그리고 2차 전지인 LNF, 반도체는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는 기아, 그리고 전기전자는 LG이노텍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3분기 때는 이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4분기 코스피가 7, 8월 지나면서 2850을 넘어 2880, 90까지 왔다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일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저희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업종을 쓰긴 했어요. 그리고 스타일도 배당주와 내수주, 방어주를 사자라고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방어주 그리고 뭐 배당주라 하더라도 증시가 하락하는데 혼자 상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네. 그래서 증시가 하락하는데 덜 하락폭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덜 빠질 수 있는 종목이라서 펀드 매니저분들이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 달러, 금 이런 안전자산에 투자 비율을 좀 늘리신다면 증시가 불안하다 하더라도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은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또한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요? 지금 뭐 주식에 다 물려 계시면 지금 바닥이라고 하는데 지수가 지금 팔면 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지금 팔면 드는데. 늦었다라고 보고 지금 팔지 마시고 예. 코스피가 2800선 회복할 때마다 조금씩 줄여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작년에도 비슷했습니다. 작년에도 10월달 코스피가 3050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많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코스피가 2800선 중후반대로 가게 된다면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3분의 1이라도 좀 정리를 하셔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거나 아니면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를 하신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올 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신다면 가격, 평단가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고, 그렇게 대응 전략을 펼쳐가신다면 내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에 수익 전환하는 시점을 앞당기고 수익 전환한 다음에 수익 폭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 확보는 코스피 지수상 2800에서 2870선 이 선 부근에 왔을 때 집중적으로 차실현하면서 그때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허생님께서 우리 방송하기 전에 이경민 팀장님 나오신다고 말씀드리니까 유망한 종목, 밸류에이션 싸고 실적 좋은 기업 좀 물어봐 주세요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아까 종목을 쭉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이 관점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꼽으시겠어요? 밸류에이션 싸고 그리고 실적이 실적 좋은 괜찮은 기업. 네. 대표적으로는 기아가 되겠죠. 최근 보면은 실적 모멘텀도 양호하고요.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최근 반등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채권 금리가 조금만 안정된다면, 특히 6월 FMC 전후로 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좀 진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중반을 지나면서 채권 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게 된다면 이번에는 인터넷 업종들이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밸류에이션 모멘텀을 봤을 때는 기아, 그리고 가격 메리트로 봤을 때는 인터넷 업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네이버, 카카오, 실적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해 주신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배당주, 방어주, 내수주는 기관 투자자분들에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섹터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기관 투자자처럼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언더슈팅 되고 또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구간에서 배당주는 뭘 봐야 될지. 배당주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좀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찬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할 때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반등을 하고 안도랠리 이어가는 과정에서 배당주라든지 경기 방어주가 움직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린 거고, 배당주이면서 방어주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 안정성이 있는 업종 종목으로서는 KT가 있습니다. 저희가 KT와 몇몇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 카테고리의 교집합으로 나오는 게 KT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신 쪽에서의 KT를 방어주이면서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같이 갖고 있는 유망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허생님께서 자동차 인터넷, 네,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말씀도 최근 하시는데 잘못 고르면 자동차 부품 좀 위험하지 않나요? 자동차 부품들 같은 경우는 최근 네. 몇몇 종목들이 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워낙 많이 빠졌기도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변수로 인해서 원달러율이 조금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듯 하지만 대형주 쪽에 머무르는 것이 3분기까지 안도랠리에 있어서 조금은 안정성 플러스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도 좀 험난한 구간은 남아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응법을 정말 명쾌하게 잘 들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또 연말에 또 우리 팀장님 모실 수 있겠지만 그때는 다 분위기가 좀 어두울 것 같다라고 네. 전망해 주셨고 그러면서 1월에도 어둡겠죠. 그렇게 네. 되면 내년 상반기에 좋은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기회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올해 또 주식 농사 잘 네. 마무리할 수 있는 그 해법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죠. 6월장 정말 중요한데요. 6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지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힘을 내시고요. 자,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부터 좀 더 이제 힘내고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기일은 일단 변동성 여전하네요. 코스피가 다시 2620선 진입하나 싶더니 2610선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0.5%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 하시고요. 저는 금요일장 심화론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